저는 제 이름은 최경주입니다. 최경주 이름이 상당히 옛날에는 명품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명품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뒤처져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우리 완도 출신 프로골퍼 최경주는 국위 선양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참 행복하게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직 생활을 한 30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이 농업기술원에 들어와가지고 농업 연구를 한 30년 했는데 한 10년은 작물을 연구했었고 그 다음 15년은 원예 작물을 주로 연구를 해서 수경재배를 연구했는데 저희 지사님이 2005년도에 취임하시면서 친환경 농업을 표방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친환경 연구소를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친환경 연구소장을 맡으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친환경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바로 아까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은 원래 첨단 농업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반 친환경적이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수경재배란 결국은 식물이 필요한 최적의 화학비료와 농약을 써서 최고 수량을 내는 그런 농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타성에 젖어 있던 제가 친환경 농업을 연구하라니까 상당히 저도 정체성이 혼선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한 5년 하니까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하니까 저희 특히 전남에는 아주 잘하시는 우리 회장님들이 많아서 그런 동농가들 찾아다니면서 배우다 보니까 제 마음이 열려서 이제 한 5년 되니까 제가 아마 대한민국의 농업과학자 중에서는 제일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나와요? 네.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 유기농산물이 굉장히 도시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또 너도 나도 없이 모든 지자체들이 이제 유기농업에 대해서 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다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 또 오늘 주제가 저비용입니다. 저비용 친환경 농업, 유기농업을 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겠는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했던 내용, 또 애국의 사례들을 들어서 제가 명품 유기농산물 생산에 대한 토양 관리 기술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유기농업은 여러분이 저보다 다 선배이고 훨씬 더 전문가이기 저희들이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했던 것들을 과학적으로 체계하고 그걸 이제 보급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그동안에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흥청으로 가서 작년 이제 11월부터 유기농업 과장을 맡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다른 1년 한 반 정도를 다른 업무를 하다가 유기농업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이제 이런 화두가 나오고 있습니다. 웰빙, 로아스 이런 화두 다음에 앞으로 향후 5년 뒤에는 어떤 시대가 오겠는가? 명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명품을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농산물에도 과연 명품이 있겠는가? 먹거리 차별화 시대, 이 고품격 시대에 있어서 명품이 있다는 겁니다. 자, 명품의 정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소비자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고 갖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제품입니다. 자, 오늘 우리 김연아 우리 선수가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습니까? 대단한 우리 자랑스러운 딸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먹거리, 여러분이 생산하는 먹거리가 소비자에게 정말 갖고 싶은 그 먹거리. 저는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은 제 아내가 상당히 명품으로 반한 제품이 있는데 유기배즙입니다. 보성에서 생산된 유기 명품배를 우리 조호영 회장님이 아주 참 깔끔하게 배즙을 짜서 그걸 도시 소비자한테 홍보를 했더니 그 뒷맛이 얼마나 깔끔해서 명품으로 인정을 받아서 상당히 많이 팔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명품 시대가 이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명품 농산물은 어떤 농산물이 명품이겠느냐? 우리 한번 정의를 해보시죠. 여러분이 유기농산물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유기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도시 소비자가 안전하던 것, 모든 유해성으로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받으려면 GAP나 헬스까지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성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명품, 아무리 유기농산물도 맛이 없으면 도시 소비자가 외면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품질, 맛이 있어야만이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산된 것이 과연 도시 소비자한테 맛으로 승부를 걸 수 있고 안전성으로 승부를 걸 수 있고 이제 품질로서 품격으로서 승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한국 소비자 단체가 뽑은 12개 브랜드가 있습니다. 전남에 4개, 전북이 4개가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호남미가 그동안 홀대받았는데 상당히 이제 전남미가 많이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그러한 인정받은 쌀, 이게 한눈에 반한 쌀이 그 중에 대표 브랜드입니다. 7년간 연속을 해서 소비자단체에서 선정한 쌀입니다. 과연 이 쌀이 명품일까요? 명품은 명품입니다. 그러나 뭐가 부족한 게 있죠? 2%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 쌀은 유기인증이 아직은 빠져 있죠. 품질 면에서는 굉장히 명품이고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쌀이짐에 분명합니다만 유기인증이 없었죠. 그래서 이 쌀이 지금 키로에 3,500원, 3,600원 이마트 신세계에서 판매됩니다. 키로당.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인 쌀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유기인증이 없기 때문에 도시 소비자한테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농암, 우리 곁을 떠나신 이 강대인 회장님 쌀, 생명의 쌀 명품이죠. 유기인증 받고 품질을 굉장히 깔끔하게 해 가시는 명품 중에 또 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 사이트 다 켰죠? 다른 것이 뜨네. 그래서 이제 GAP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도시 소비자가 가장 요새 아무리 유기 인증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안전성입니다. 유기 인증 전체 과정을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검증해 볼 때 제2차 오염될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종해서 생산한 수확 단계까지는 굉장히 유기 인증으로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깨끗한 상태인데 이제 가공이라든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게 2차 곰팡이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GAP 인증 또 식품에서는 햇습 인증을 받는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소비자한테 정말로 안전한 먹거리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실에 혹시 이렇게 어지럽지 않나요? 유럽에 가면 이 개나 이런 쓰레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햇습 인증, GAP 인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이상하게 깨져 있네요. 이렇게 전실이 깨끗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전실은 개도 들어가지 않고 쓰레기도 별도로 다 있고 저에게 깨끗한 시설 내에서 모든 농산물이 가공이 되고 저장이 되고 유통이 선별이 돼야 이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까지 못 미쳐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에서 APC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명품 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선수가 바뀌었는데 명품 쌀 2개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곡성의 미실란이라고 현미, 발화현미를 해서 명품 쌀로 만드는 회사가 있죠. 굉장히 유기쌀을 가지고 지금 무농약 유기쌀을 근데 이제 무농약을 없애고 유기쌀로만 해서 이 발화현미를 해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또 경기도에서 세븐라이스라고 7가지 색상의 쌀을 혼합해서 이게 우리 커피 먹는 그 티백에 한 티백에 50g 정도 싸놨습니다. 별도로 봉지를 해서 300g 내지 400g 3, 4인용 하얀 그 백미에다가 그걸 한 봉만 넣으면은 이런 오색미가 들어있는 명품 쌀을 만듭니다. 이것도 다 품질 관리를 단백질 6.5% 이하의 완전미 95% 이상 이런 품질을 관리해서 그리고 완전히 오색미 기능성까지 곁들인 이런 명품 쌀로 해서 굉장히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50g짜리 50%를 46,000원에 받을 정도로 굉장히 명품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품 쌀이죠. 그래서 이제 명품 쌀을 만들기 위해서 또 명품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인데 여기에 이제 신제품을 만들어 틈새를 노려라. 이제 벤치마킹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 이런 앞서가는데 많이 이거 벤치마킹해서 학습을 해서 우리도 명품을 만드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명품 농산물이 앞으로는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블루오션이란 뭡니까? 비용을 줄이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 농산물이 지금 현재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느냐? 지금 뭐 초저비용 친환경 유기농업 시대 개막이라고 했는데
우리 쌀농사를 들어볼 때 정말 지금 현재 첨단 과학 영농으로 짓고 있는 쌀농사가 과연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는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없으면 가치를 극대화해서 우리가 명품 전략을 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때가 최대한 줄이고 가치를 극대화해서 도시 소비자들한테 명품을 인정받으면 우리가 소득을 더 증대할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이게 블루오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무엇이겠느냐? 저는 엊그제 저희들 개철단한 우리 농암 강대인 선생님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풀을 기르는 하농, 곡식을 기르는 중농, 땅을 기르는 상농, 사람을 기르는 성농. 이 말씀이 저는 그 마음에 항상 가운데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강 회장이 말씀하신 땅을 기르는 상농이라는 것은 땅을 먼저 가꿔야 유기농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땅을 가꾸는 말이라는 것은 땅을 순수하게 가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이렇게 다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기르는 성농까지 가는데, 모든 분이 성농할 수는 없죠. 우리 자당 같은 이제 우리 조 대표가 이제 사람을 기르는 성농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성농까지, 상농까지 가야 되죠. 이 땅을 가꾸는, 정말로 땅을 가꾸는 땅을 순수하게 만드는 것, 이게 유기농산물을 만드는 저는 핵심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토양관리 강좌에 있어서 이 땅을 순수하게 가꾸는, 어떻게 하면 가꿀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그동안에 제가 연구했던 내용, 또 이 애국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기농의 개념이 그동안에 어쨌든 유기농산물 생산 개념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환경 생태계 보존이란 지속 가능성까지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특별을 잡아요. 생산성도 높여야 되고 환경을 지속 가능한 환경도 만들어야 되고, 이 두 가지 다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 유기농업이 사실은 생산성이 어느 정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첨단 과학 영농이 뒷받침을 해서 생산성을 지금보다 훨씬 높여줘서 우리가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이런 쪽에 이제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기농 협회에서 주로 말하는 것이 이제 외부 자재 투입 최소화입니다. 유기농업에서는 외부 자재 투입 최소화인데, 우리 현실은 그러지 않죠. 고투입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유기농의 발전 방향은 그동안에 무화학 비료만, 그 농약과 화학비료 쓰지 않는 것이 유기농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이걸 쓰지 않은 대신 그동안 우리는 외부 자재를 엄청 많이 투입했습니다. 유기질 비료라든가 천연물 제재라든가 생물약들을 엄청 화학비료, 농약 대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투입 농업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생태 조화 농업으로 생물 다양성, 공익기 등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유기농업이 이제 발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유기농 국제 코덱스에서는 어쨌든 윤작, 독화작물을 이용한 작부 체계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적정 투입하는 그런 농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현재 윤작 체계가 미확립되면서 가축분 과잉식이라든가 투입 농자재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화학비료를 사용량이 세계 5위입니다. 농약은 아쉽게도 세계 1위입니다. 금메달을 따고 있어요. 이건 불명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2013년까지 40% 줄이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40% 목표를 세웠는데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가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면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결국은 병해충 방제도 토양 가꾸기를 순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병해충도 쉽게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애국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애국에서는 적절한 윤작, 녹비작물을 이용해서 균형 시비 관리를 통해서 작물체를 건강하게 키움으로 말미암아 작물 스스로 자연 치료하기 위해서 병해충이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병해충 방지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농약 효과 대체 허용 자제에서 굉장히 우리는 의존하는 농업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기 농자재 목록 공시에 작년까지 이제 2년 됐습니다만 한 2,000개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 중에 46%인 한 955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55종이 생물영양제, 생물약으로 이렇게 955종이 등록됐는데 그 중에서도 효과가 정말로 좋은 게 있고 효과가 별로 많지도 않는데, 물론 이게 유기농업에 쓸 수 있다 없다 그것만 가지고 지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친환경 육성법에서 시행령에서 규칙을 바꿔가지고 인증제로 가려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쪽에 좀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업을 우리는 탈피해야 될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의 예술, 우리나라에서 예술 자연농업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자연농업이라. 일본 자연농업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땅의 순수화, 정자의 순수화, 사람의 순수화. 이 세 가지 분야의 순수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자연농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땅의 순수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땅 속에 있는 비독층을 제거해야 하는데 비독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녹비작물을 가는 것이 가장 좋다. 정자의 순수화는 정자를 자가체종해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다음에 또 드리죠. 어쨌든 땅을 기르는 상농, 땅을 순수하게 가꾸는 방법으로 가장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유기농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토양관리, 병해충 관리, 제초, 그다음에 작물 재배 기술 이런 분야가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유기농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유기농업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병해충 관리가 가장 어렵다고 해서 이쪽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고 있죠. 또 비용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자연농업 하신 분들이나 앞에 우리 강대인 회장님 말씀이 이 토양관리, 땅의 순수화만 이루어지면, 땅이 깨끗하게 순수하게 이루어지면 병해충 관리는 70% 방제 효과가 나온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이 건강하면 병해충은 약 30% 정도만 심혈을 기울이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땅 관리, 토양 관리에 70%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유기농업, 자연농업의 성공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을 순수하게, 땅을 건강하게 가꾸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뭡니까? 유기물을 많이 넣어주는 방법이죠. 근데 과연 이 유기물을 우리가 쉽게 넣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60년대에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서, 식량 증강 정책에 의해서 퇴비 만들려고 엄청나게 많이 하시죠. 우리 지금 60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런 일에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으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퇴비를 증산에 넣어주는 기는 고사하고 이렇게 볏짚을 곰포를 걷어서 사료로 써버리고 이 탈취 농업의 일부를 지금 자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농업.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제 볏짚을 넣고 퇴비를 만들어서 뭐 토착 미생물 여러 가지 등등을 만들어서 넣어주고 있습니다만은 토양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을 넣어주기에 역부족이라는 거죠. 또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주다 보면 또 비용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값싸게 저비용으로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이겠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에 연구가 많이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죠. 사실은 여러분이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 뒤늦게 유기농업 하신 분들은 아직도 이걸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유기질 비료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녹비작물이라고 저희들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지을 수 있는 녹비작물이 두가 녹비작물과 화분가 녹비작물이 있는데 그동안에 자운형을 많이 재배를 하셨죠. 근데 자운형보다 이 헤어리 배치가 생초량이 한 1.5배가 더 많습니다. 비료량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진흥청에서 그동안 이 자운형이나 헤어리 배치를 전량 외국에서 150억 정도를 투입해서 수입에다가 여러분한테 공급을 했는데 이걸 자급자족해보자. 그래서 진흥청에서 배치 이루라는 품종을 하나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식품부에서 시책으로 대대적으로 증식을 해서 아마 2, 3년 뒤에는 여러분 농가에 이제 공급될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어. 금년에 60헥타, 내년에 2,000헥타, 그 이듬해 한 2만 헥타 이렇게 재배해서 이게 일부 다 100% 작업은 못하고 일부 자급자족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분가 작물로서는 이제 호밀, 보리밀, 옥수수, 수단가라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녹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화분가나 호밀 같은 걸 전량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특히 헤어리 배치 자운형이 수입해 오기 때문에 비쌉니다. 종자가 헤어리 배치는 4,000원, 자운형 한 2,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더 종자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홈파 시험을 했습니다. 보리하고 호밀이 또 구하기 어려우면 보리나 밀 종자 한 8kg에다가 이제 헤어리 배치
한 3kg, 자원양 한 3kg 정도 이렇게 홈파에서 가을에 뿌려주면 굉장히 양분 이용상으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파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헤어리베치가 굉장히 헤어리베치와 호밀이 좋은데 뿌리량이 호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헤어리베치는 두가 녹비작물로서 분해가 초기에 잘 돼서 초기 이삭 출수 전에 양분으로 이용되고, 호밀은 또 밀이나 보리집은 분해가 늦기 때문에 출수 이후에 양분으로서 공급이 균형되게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권이 밑에까지 깊게 넓기 때문에 뻗어가기 때문에 토양 관리에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화분과하고 두가를 홈파하는 것을 권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헤어리베치만 재배했을 때는 약 한 18kg 내지 19kg 질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보리나 밀만 재배해도 한 13kg 내지 15kg 주는 효과가 있고, 이걸 두 가지를 섞었을 때도 한 17kg 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남쪽 성적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저희들이 나온 성적인데, 이 정도 생초량이 나왔을 때 이 정도 이제 질소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부지방이나 강원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이제 양상이 나올 수가 있죠. 생초량이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평당 이렇게 띄어봤을 때 한 8kg 정도면 과잉 10이다.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벼재배에 있어서는 9kg 표준 10이랑입니다. 근데 이게 배 이상을 주기 때문에 이걸 다 준다고 해서 분해돼서 식물이 이용하는 건 아니고 한 70% 정도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kg 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12, 3kg 주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헤어리베치를 재배하지 않는 토양에 녹비를 이용한다든가 사료작물을 이용하고 3분의 2 정도만, 그래서 평당 한 6kg 정도 수준만 주면 벼재배에 있는 비료량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주었을 때는 녹미가 형성이 되고 또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미질이 나빠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과잉 시비 됐을 때는 수량은 많이 나옵니다만 미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녹비도 많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녹비작물이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미생물 활동과 번식 조장에 굉장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기질 비료라든가 토착 미생물 많이 쓰고 있는데 토착 미생물도 이 녹비작물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유기물이 있을 때 토착 미생물이 그 군권 내에서 잘 번식이 되고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녹비작물을 반드시 갈아 넣어줘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자, 일본 자연재배 하신 분들이 이야기가 바랍니다. 아까 땅의 순수화를 하는데 땅에 비독을 빼야 한다. 비료와 농약을 많이 쓰다 보면 땅이 굳어지는 이 경반층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중해 지하 한 60cm 정도에 가면 경반층, 땅이 굳은 층이 있는데 이 경반층 때문에 뿌리가 깊고 넓게 뻗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경반층이 해소가 되면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지기 때문에 비료를 적게 줘도 또 농약 방지하지 않아도 병해충 밀도가 이렇게 표면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 병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병균도 분산되면 힘이 약해져서 병 유발도 훨씬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반층을 없애야 되는데 이 경반층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녹비작물이라는 거죠. 그 녹비작물 중에서도 화분과 녹비작물이 뿌리가 더 깊게 뻗기 때문에 이 화분과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가인 헤어리베치하고 호밀이나 밀을 홈파해서, 보리를 홈파해서 재배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운을 이제 또 이분들도 무경운까지도 하는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운을 하게 되는 트랙터로 아무리 표토를 경운해도 30cm 이상 갈 수가 없는데, 무경운 토양은 일반 녹비작물 뿌리가 이렇게 깊게 뻗어갔을 때 이 깊게 뻗어 있는 뿌리를 분해하기 위해서 지렁이라든가 여러 미소 동물들이 이걸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 경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잎단화가 깊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경운을 장기간 하게 되면 땅이 건강하게 순수하게 빨리 회복이 된다는 거죠. 다음에 기저귀 사와 나가는 데서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30여 년 동안 이렇게 장기 연용 유기물별로 녹비작물별로 장기 연용 한 포장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청에도 한 10년 된 포장이 있습니다. 저희 진흥청도 비슷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진흥청은 이제 2013년 되면 완주로 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주에 이설할 때도 저희들도 이렇게 크게 포장을 해서
장기 연용 한 30년 이렇게 한 포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독일에서 한 성적 내용을 보면 이게 원 밖으로 커갈수록 땅이 좋다는 겁니다. 지금 이 녹색이 이제 유기농 토양입니다. 이렇게 장기 연용 녹비작물을 해서 장기 연용하는 거고, 가운데 이게 빨간 것이 이제 관행 토양입니다. 화학비료 농약을 써서 한 토양인데, 모든 물리적이나 화학성이나 미생물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장기 연용 녹비작물을 재배했던 것이 좋다는 것이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내 유기재배 그 토양관리 기술을 벼, 채소, 과수 이런 순으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벼 재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미 뭐 유기농업까지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 녹비작물 재배해서 무농약으로 왕우렁이 제초하는 이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친환경 연구소장을 하면서 왕우렁이가 환경부에서 늘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제 이 위해성 동물로 해서 1급 위해성 동물 판정이 되게 되면 우리가 왕우렁이 제초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2급 동물로 분류해서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왕우렁이가 따뜻한 지방에서 월동이 돼서 이게 해충으로 될까 걱정이 돼서 저희 진흥청과 전남 농업기술 친환경 연구소에서는 계속 매년 겨울에 이쪽 보성이라든가 해남 이쪽 월동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이렇게 늘 건의하고 조율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왕우렁이 쓰는 것은 지금 당분간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왕우렁이가 제초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떤 제초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본을 갔었습니다. 일본을 갔더니 동위담수 무게용 재배가 있었고, 아까 말한 자연 재배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위담수 무게용 재배는 이 사람들은 실지렁이를 이용해서 하는 농법인데, 다음에 설명드리겠는데 가벼운 손제초입니다. 그리고 예술 자연 재배, 이분들은 초생 재배 통해서 화학비료 대신 초생 재배를 통해서 비료 성분을 공급하는데, 제초는 기계 제초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상당히 동위담수 무게용 재배나 자연 재배 하신 분들은 굉장히 땅을 순수하게 깨끗이 가꿨다고 해서 소비자한테 인정을 받아주고 굉장히 고가로 받고 있어요. 쌀을 키로에 한 6,000원씩, 여기는 한 8,000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위담수 무게용 재배는 관행 재배보다 수량이 더 많다 하고 한 600kg 보고, 예술 자연 재배는 초생 재배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투입입니다. 거의 무투입이다 할 정도로 저투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한 480kg 나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대신 단가를 이렇게 높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성에서 아마 오신 분들이 계신데, 고성의 생명환경농업이 최근에 이 토착미생물 한방영양제를 통해서 하신 농업으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녹비작물로 자운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자운형보다 헤어리 배치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헤어리 배치 종자가 오면 꼭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이게 아까운 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한 결과, 관행에 비해서 헤어리 배치를 충분히 이렇게 2,400kg를 넣어줬더니 비료량이 아까 말씀드린 18kg 정도 주는 효과가 있었기에 수량이 오히려 관행보다 더 약간 증설됐습니다.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품질을 봤더니 농미가 조금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품질을 가지고 승부를 거는 시대이기 때문에 수량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절비를 해야 되겠다 결론이 났습니다. 자운형은 좀 부족합니다. 자운형은 이삽걸음으로 조금 이제 걸음을 더 줘야 돼요. 내일 아마 우리 신혜룡 소장님이 더 발표를 하실 겁니다. 저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최근에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작년에 유기재배 쌀이 단백질 함량이 적고 완전밀이 높으면서 쌀이 품질이 좋고 저장성이 관행 일반 쌀보다 저장성이 훨씬 더 좋다는 아주 반가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기재배 쌀 수량은 보통 일반 관행 쌀보다 15% 떨어지는, 녹비만 쭉 한 4년간 재배했더니 한 15% 정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대 4년간 연속 포장해서 시험했는데, 천연대는 거의 관행하고 이게 초록이 일반이고 녹색이 유기입니다. 거의 비슷했는데 갈수록 2년 차에서는 8% 떨어지고 9년 차에 한 5% 이상 떨어졌는데 14%, 19% 떨어졌는데 4년 차는 약간 이제 올라가는
상향 곡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기재배 하신 분들이 한 3년까지는 쭉 떨어지다가 그다음부터 점차 이제 상승 곡선을 하고 나중에 이제 점차 올라가리라고 봅니다만, 이제 4년 차가 됐기 때문에 금년, 내년 이렇게 계속 보면은 상당히 그 좋은 성과가 나오라고 합니다. 여기는 헤어리 배치비만 쭉 꾸준히 재배해서 논에서 한 성적입니다. 제가 앞에 이제 성적을 말씀드린 것은 이 경영 분석 자료를 한번 소개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진흥청에서도 분석을 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과연 유기재배 농가들 쌀 소득이 얼마인가 작년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료비는 관행에 비해서 유기재배 하신 분들이, 여기 저비용으로 잘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일반 우리나라 평균을 이렇게 따져봤습니다. 홍성이고 전체 우리나라 유기재배한 농가를 한 50농가를 조사를 했더니 한 3만 2천 원이 더 비싼 7만 6천 원이 나왔고, 고용 노력비는 한 4만 천 원이 많은 한 5만 원 정도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자가 노력비는 13만 2천 원이 더 많은 한 21만 원 정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비가 약 95만 원, 94만 5천 원으로 일반 관행보다 한 30만 원이 더 많은 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비료비가 관행보다 더 적게 드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이제 노력비는 뭐 조금 더 들을 수도 있지만 비료비는 적게 들을 수도 있는데, 일반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유기농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투입 농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득을 보면 관행에 비해서 한 5%가 적은 2만 4천 원이 적은 44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익으로 보면, 이제 소득과 순수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쌀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한 금액에서 여러분 자가 노력비를 빼고 나머지 모든 든 비용을 뺀 것이 이제 경영비, 이제 소득입니다. 소득인데 여러분 자가 노력비까지 포함해서 모든 그 비용을 포함해서 빼면 순수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쌀 농사 지어가지고는 2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남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 이야기를, 이 정도 관행해서 유기농가 이렇게 좀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 정도는 친환경 직불금으로 또 환경 보존세로 좀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논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농식품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생산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겠는가? 이 자가 노력비는 줄이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병해충 방제비가 지금 5,700원, 5만 7천 원 들어가 있는데 300평당 이걸 한 3만 4천 원 줄일 수 있고, 유기질 비용을 4만 8천 원에서 3만 2천 원까지 저희들이 이제 계산식을 통계 처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주 지금 잘하는 농가들하고 이 평균 농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잘하는 농가를 이제 우리가 모델을 삼아서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이제 경남 고성에서 했던 생명 환경농업, 이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분석한 그 경영 분석 자료하고 비슷합니다. 결국은 이 고성 생명농업에서는 이제 토착 미생물과 이런 천연 녹조 한방 영양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화학비료 또 유기질 퇴비 이런 것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유기질 비료가를 쓰지 않기 때문에 경영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수량성이 아직은 관행보다 아까 일반 그 유기농과 똑같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조금 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포트 육묘 이항기가 단가가 비쌉니다. 우리 관행 육묘 이항기보다 배가 비싸서 이쪽에서 경영비가 조금 업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크게 증대되지 않고 일반 유기농어가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런 쪽에 조금 비료기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이 토착 미생물과 이 천연 녹즙만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에 녹비를 좀 재배하고 하면 충분히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이제 경영비 이쪽 줄이는 것은 뭐 앞으로 더 검토할 내용이지만 생산성을 좀 높이면 이제 소득도 그만큼 좀 더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천연 녹즙을 가지고 농사를 작년에 재작년 이렇게 2년 지어서 상당히 그 고성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장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이제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사를 해서 농정 시책에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이 고성 생명농업을 가서 보시고 놀랐어요. 아주 초저비용으로 해서 놀래가지고 굉장히 감탄하셔서 결국 이 비용이 정말 초비용이고 앞으로 우리 전 농업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 검토를 해봐라 해서 이제 저희들이 결국은 작년에 1년 동안 그 분석을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유기농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과를 보고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 지역에 있는 유기농업도 또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언론풀이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농업이 절대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농업으로 방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참 저희들이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장관님이나 어르신 대통령께서 한번 인식이 되면 그분들의 인식이 잘못해서 전체 농업이 그쪽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저희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지역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꼭 그 점만은 좀 유의해 주시면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농업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초저비용으로서 농사 짓는 방법은 이 태평농법입니다. 보리를 베고 벨 때 벼 이삭을 뿌립니다. 또 벼 벨 때 밀이나 보리 종자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그다음 물 관리만 하고 마지막에 콤바인 가서 수확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 수량을 조사했더니 130kg에서 150kg 나옵니다. 3분의 1은 액미 또 잡초 많죠. 대신 이분은 키로당 한 3천 몇백 원씩 받고 고가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조수입이 한 7만 원, 경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종할 때 손 좀 몇 시간 하는 거, 물 관리하는 비용, 그리고 콤바인으로 가서 수확하는 비용 하다 보니까 한 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반 유기농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농업이?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우리는 식량도 어느 정도 생산성을 유지해서 생산해내야 되면서 합리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농업은 이걸 추구하시는 분들이, 회원들끼리 이제 연합해서 농사를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업도 그냥 어쨌든 초저비용이라는 것을 차원에서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일본 농업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농업은 이와사 노부라는 분이 겨울철에 벼를 베은 다음에 쌀겨를 초년도에는 한 100kg 내지 150kg, 그 2년도에는 100kg, 3년차는 50kg, 뭐 이제 4년차에는 한 30kg 이렇게 줄여가면서 쌀겨를 뿌려주고, 쌀겨를 뿌려준 이유는 실지렁이 사료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물을 담아놓으면 이 속에 실지렁이가 엄청나게 자란다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실지렁이들이 논 300평에 1,500마리가 자라면서 분변토를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럼 분변토가 이렇게 한 표층이 한 1cm 내지 2cm 쌓인다는 거죠. 이 분변토가 비료 역할을 해주고, 또한 이 검게 쌓인 층이 잡초 발화 억제 효과를 주어서 굉장히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NHK에서 이제 특집 방송이 나갔죠.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히트를 쳐서 이분들은 쌀을 굉장히 이제 그래서 고가를 받습니다. 저는 순천, 별량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건데,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철새 도로지 주변에는 이런 동기담수도 검토해볼, 굉장히 이렇게 화학새 두루미 같은 철새들이 엄청 나오니까 이걸 홍보하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쌀은 이런 화학새 두루미가 뛰어노는 천연에서 생산된 쌀입니다 홍보를 했다 보니까 도시 소비자들이 완전히 이제 넘어가는 거죠. 명품 쌀로 인정받아서 굉장히 고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수량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분변토층 때문에 화학비료 주는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비료의 성분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미소동물들이 잘 뛰어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방법이 파종을 좀 빨리 합니다. 2월 중순에 파종해서 3월 중순에 하는데 굉장히 소파를 하죠. 소파를 해서 논에다가 이렇게 이제 풀 육묘도 하는데 논에다 옮겨놓고 부직포를 씌워서 추위에 좀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3월 중순에 해가지고 45일 육묘. 이 논에 옮길 때 2.5매 옆 발화된 묘를 하우스에서 육묘했다가 이제 5.5매, 4.5매, 5.5매 될 때까지 45일 육묘를 해서 이양을 합니다. 이양을 하게 되면 이런 분변토 층에 의해서
잡초도 적게 나온 효과가 있어서 이 잡초가 이렇게 헤쳐보니까 잡초가 상당히 있습니다. 있지만 이것들이 크게 수량이 미치지 않는데 이분들이 잡초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양해 놓고 한 2, 30일 뒤에 큰 풀이 나온 것만 두세 사람이 한 2, 30분 걸어가면서 제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변토층이 한 2cm 정도 쌓여 있는 게 이게 표층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운을 하게 되면 이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경운해서는 안 되고 무경운 재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오른쪽이 무경운 재배하고 왼쪽이 관행입니다. 보시기에 상당히 그 작황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로고 또 생산자 사진까지 넣고 실명으로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이 쌀은 10kg가 물 100톤을 정화합니다 하고 도시소비자한테 감성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존한다는 쪽에 이렇게 어필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연재배 농업은 이분들은 초생재배입니다. 그냥 자연에 나온 그때는 자연 초종만 그냥 넣어주고 경운해서 벼를 이양하는데 제초는 이게 기계제초입니다. 이분들은 전혀 이제 말 그대로 저투입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벼 작황이 그렇게 탐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량은 한 480kg 정도 나온다는데 이 농가는 26헥타를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천에서 6천원 받는데 여기에 뭐가 특이하게 썼냐면 땅을 자연재배 연수가 순수하게 가꾼 연수가 3년이냐 5년이냐 이 연수에 따라서 가격을 차등화 준다는 거죠. 땅을 얼마나 순수하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3년 미만은 5,200원 약 5만원 정도 5년 이상 되는 67,000원 정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가격을 차별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땅을 얼마나 순수하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별화가 오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에 대해서 이야기는 마치고 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무경운 재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경운을 하게 되면 무경운보다 경운을 하게 되면 CO2 발생량이 더 많고 요새 좀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이겠냐 이게 이제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무경운 재배하게 되면 이런 것도 CO2도 발생이 더 적고 또한 화학 그 연료도 더 적게 든다는 이점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실제 방법으로 보면 호미를 재배하고 앞에 롤러가 다박을 뉘어줍니다. 앞에 뉘어주면서 뒤에서 세조파로 콩을 파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쭉 콩을 파종해 놓으면 한 2주 뒤에는 호밀은 누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분해돼 가고 그리고 콩은 이제 발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호밀에는 타감 작용 물질이 있어가지고 잡초가 발화 억제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초 방제가 충분히 손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기재배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앞에는 미국산 성적이고 이건 우리나라에서 실제 저희 진흥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콩을 한 300kg 정도 수량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해리배치를 재배하고 앞에서 롤러로 가을에 이제 재배해서 봄에 해리배치를 눕혀주면서 뒤에 이제 옥수수를 세조파합니다. 그럼 보름 뒤에는 이렇게 해리배치가 네트 형성으로 쭉 이렇게 땅을 피복을 해주고 잡초가 억제가 되고 그러면서 옥수수가 잘 자라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가 유기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경운 재배로도 노지 무경운 밭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채소 쪽에서 어떻게 하면 녹비작물을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재배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딸기 하우스 재배에 이런 수입 녹비작물을 여러 가지를 이제 재는데 이 네마라고 써진 것은 선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재배하기에는 선충이 많은 포장에는 이것들을 갖다 심으면 상당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들이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고 외국에서 다 수입한 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토종에 이런 녹비작물이 있는 것을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손쉽게 키울 수 있는 수수나 콩 이런 것들입니다. 네마장 하우스홀과도 다 좋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손쉽게 있는 수수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우스홀과 수수가 이런 것들을 재배했을 때는 약 20kg 정도 단 2달 재배를 했습니다. 하우스에 여름이철에 6, 7, 8 한 45일에서 60일 정도 2달 정도 재배하면 화학비료를 20kg, 30kg 주는 효과 정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하우스에 토마토를 저단 밀식 재배해서 1년에 한 3작 정도
저단 밀식 재배하면 충분히 고품질 명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않고 토양관리 쪽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단 밀식 재배를 하면 보통 300평에 2,400주인데 밀식 재배를 하면 한 6,000주 정도를 하다 보면 육묘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전남농업기술에서 연구하기를 이걸 삽목묘를 했습니다. 삽목묘를 했으면 바로 한 주에서 5개 내지 6개 묘를 생산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비용을 절감하면서 충분히 유기재배 명품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추 재배하는 하우스에서도 여름에 하우스 솔고를 또 내마장을 이렇게 재배를 한 다음에 45일 재배했습니다. 7월 하순에부터 9월 초까지 한 45일 재배했을 때 한 6톤 정도 생초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비료량으로 보면 한 5kg, 6kg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상추를 두 작기를 재배하는데 유기관행, 화학비료하고 유기질 비료나 퇴비를 쓰는 이런 유기관행에 비해서 수량이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그 종 다양성도 많을 뿐더러 균핵병이 볼 때 이 하우스홀고를 계속 매년 여름철에 한 번씩 재배해주면 균핵병이 2%로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기관행은 이제 생물약도 치면서 횟수도 11%가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 녹비작물을 재배하면 땅이 건강하게 살게 되면서 병의 중도 굉장히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는 주로 여름철 하우스 내 녹비작물을 어떻게 재배할 거니까 저희들이 녹비작물 종류를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겨울철 그럼 녹비작물을 뭘로 할 거니까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보리라든가 호밀, 이 완두콩은 이것도 수입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보리나 호밀 같은 걸 재배를 해봤더니 한 4톤, 5톤 정도가 나옵니다. 생초종으로. 이것도 1월 30일 날 재배해서 4월 5일까지. 그래서 고추, 이제 반촉성 잡기 전작에 그렇게 재배를 하게 되면은 한 17, 8kg 정도 질소량을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추 광도 좋고 우리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래서 후기에 양분 관리에 굉장히 유리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저희들이 이제 겨울철에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얼치기 한도나 새한두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검토를 했는데, 이제 10월에 파종을 해서 이것들을 이제 7월에 이것들이 고사를 하게 됩니다. 종자가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순환되게 되는데, 노지 고추 재배할 때 5월달에 고추를 재배를 이제 이렇게 새환두를 파종해 놓고 5월달 되면 새환두가 자라고 있습니다. 파란이 자란 그 사이에다가 고추를 이양을 합니다. 그럼 한 달 뒤에 새환두는 이렇게 완전히 고사되면서 멀칭을 땅에 피복을 되니까 잡초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 재배를 충분히 해낼 수가 있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생 초종 가지고도 우리가 이게 멀칭 재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녹비작물로도 비료도 공급하고 잡초 방지도 가능하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면 완전히 네트 형성이 돼서 잡초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료도 공급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피복도가 충분히 잡초 억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피멀칭에 비해서 수량도 똑같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딧물도 굉장히 관행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초기에 많이 나왔는데, 이 멀칭 재배했던 데는 굉장히 진딧물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생태계가 균형이 이루어져 가면서 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담배 나방도 역시 훨씬 더 적게 이렇게 녹비작물을 멀칭 재배해서 재배한 포장에서 훨씬 적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과수에서 초생 재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딧물이 과수에 많이 대비지만 이게 천적들이 생겨서 천적들이 이 진딧물을 잡아먹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태계가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병해충 방제를 자연에 의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못 봐가지고 결국 생물약을 과다하게 치기 때문에 천적, 익충까지 다 죽여서 결국 생태계가 다시 균형이 깨져가지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그런 고투입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님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제가 30분까지? 갑자기 30분까지인데요. 질의응답 시간을 그 대신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3분만 하고 마치죠. 이제 과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제 외국 사례는 이렇게 전부 녹비작물을 재배하죠. 근데 반드시 과수에서 녹비작물을 갈 때 한쪽을 갈고 한쪽은 좀 남겨둡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태의 숲이 이쪽에 천적이나 이층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풀이 났을 때 또 이쪽을 갈아주고 이런 교장으로 갈아주는 것이 이제 좋다는 내용이죠. 이제 보성의 전남 친환경연구소에서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비를 갈아서 재배를 했더니 비료량으로 한 27kg, 30kg 정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필요한 양분은 충분히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나와 있고요. 베어주는 것도 이삭 폐기는 후 10일 1차 풀베기 할 때 이렇게 재배해주면 한 29kg 정도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구루토기를 한 13cm 정도 남겨준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도 나와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 사과 유기재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기재배 사과는 석회보르도액이나 유황합질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하얗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명품으로 인정받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일본의 기저귀 사과는 식초 농법을 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게 보여서 소비자들이 선뜻 선호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양반이 주로 한 농업이죠. 이제 결국 제가 이 농장을 3년 전에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우리 여기 조 회장님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상당히 땅이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과 하시는 분 보면 입이 보면 굉장히 그 탄저병으로 구멍이 조금씩 뚫어지긴 합니다만 굉장히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 날 찍은 건데 굉장히 이제 수확기인데 굉장히 건강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앞에 우리나라 유기재배 사과 농가는 하얗죠. 근데 여기는 입이 굉장히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과도 이 농가들도 상당히 흠집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굉장히 고가받으면서 이 농가는 신선한 과일은 비싸게 받고 또 사과 주스까지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인데 이 땅이 굉장히 살아있습니다. 이 땅은 결국 초생재배입니다. 이 양반이 녹비작물을 콩을 처음에 재배했는데 그 뒤에 자연 초생에 의해서 1년에 2번 베어주면서 땅을 가꾸기 시작했는데 이 땅이 가꾸기까지는 10년이 소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식품부에 가서 친환경 농업과장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그랬죠. 자, 우리도 땅을 가꾸기에 온 힘을 쏟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데 일반 경종 토양, 일반 이제 벼재배라든가 밭재배하는 토양은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원을 하자. 그리고 과수를 하는 유기재배하는 농가는 10년 이상을 지원하자. 땅이 회복되기는 최소한 10년 소요된다 하니까 우리가 10년 이상을 지원하도록 법을 고쳐가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쪽으로 검토를 더 해보겠다는 이제 이야기를 서로 나눴습니다만, 그래서 이 땅을 가서 이제 전남 친환경연구소장이 가서 친환경연구소 직원이 가서 팠습니다. 오가를 팠더니 관행 땅은 방금 기저귀 사과 땅은 1m 40까지 봐도 굉장히 땅이 유기질화되어 있어가지고 밑에 1m 40까지 굉장히 이탄층으로 흙층으로 굉장히 그 유기질 풍부한 그런 땅으로 변했죠. 그러나 바로 그 옆에 있는 땅은 60cm 파니까 생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땅을 어떻게 가꿨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다양하게 나온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일본에 가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자연농업이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 이제 연수가 됐습니다. 이 땅을 자연농업한 몇 년 됐다. 유기농을 몇 년 했다. 그래서 땅을 건강하게 가꿨다는 그 척도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유기인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유기인증 받은 그 이력 과정 중에서 땅을 얼마나 순수하게 건강하게 가꾸었느냐, 이쪽에서 상당히 이제 가격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987년부터 매실을 생산한 자연농업으로 생산한 농가라는 것을 이 상품 그 앞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땅을 가꾸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녹비작물이다. 물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데 아직도 실천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설하우스 내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아직 그런 실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반드시 녹비작물을 가꿔서 땅을 좀 건강하게 순수하게 가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저병 정말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기농업을 연구하는 기관이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가 있고 전라도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소가 두 개 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과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서 언제 어느 때라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또 활용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모습 노릇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한 해 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